쿠퍼네의 새 거처는 7층 층계의 뒤쪽이었다. 르망두 양의 방을 지나서 왼쪽으로 복도를 따라가다가 한 번 더 꺾어야 한다. 그러면 처음에 비자른의 문이 나오고 맞은편 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 아래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허름한 불이 영감의 방이 나온다. 거기서 다시 두 집 건너면 바주즈 영감의 방이고 그 옆이 쿠퍼네였다. 방이 하나 있고 앞마당 쪽으로 창이 난 쪽방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두 집 건너 복도 끝이 바로 로리의 부부가 사는 곳이었다. 방 하나와 쪽방 하나가 전부였다. 이제 쿠퍼네는 이 높은 곳에서 살아야 했다. 그나마 방도 손바닥만 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쪽방에는 나나의 침대가 겨우 들어갔다. 나나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었다. 아이가 숨쉬기 힘들까봐 쪽방의 문은 밤에도 열어놓아야 했다. 집이 너무 좁아 세간을 다 들여놓을 수 없자 가게와 함께 부하송 부부에게 넘겼다. 침대, 테이블, 의자 4개, 그것만으로도 꽉 찼다. 하지만 서랍장만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없앨 수가 없었다. 결국 창문 쪽에 간신히 끼워 놓았고 그 바람에 창문이 반쯤 가려지고 말았다. 한쪽 창문을 아예 열 수도 없으니 빛도 들지 않고 우중충했다. 몸이 불어 뚱뚱해진 제르베즈는 앞마당을 보고 싶어도 팔꿈치를 기댈 곳이 없었고 몸을 비스듬히 숙이고 목을 비틀어야 했다. 처음 며칠 동안 제르베즈는 앉아서 울기만 했다.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집안에서 마음 놓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몇 시간이고 창가의 벽과 서랍장 사이에 끼어 서서 목을 비틀어 밖을 쳐다보았다. 그곳이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앞마당을 보고 있어도 떠오르는 것은 서글픈 생각들 뿐이었다. 맞은편 햇볕이 드는 쪽에 옛날 자기가 꿈꾸던 집이 보였다. 6층의 봄이면 늘 창가에 스페인 강낭콩이 놓여있고 그 가는 줄기가 끈으로 만든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는 집이었다. 제르베즈의 집은 볕이 들지 않는 쪽이었다. 물풀에 나무 화분을 가져다 놓아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아,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만 꼬이기만 하는 걸까? 절대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나이를 먹으면서 꽃밭에 살기는커녕 오히려 시궁창 속을 뒹굴고 있지 않은가? 어느 날 제르베즈는 몸을 숙이고 밖을 보다가 문득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저 아래에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이곳에 처음 와본 날 관리인 거처 옆에서 고개를 들고 건물을 살펴보던 모습이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으니 갑자기 마음이 설레었다. 앞마당의 모습은 그때와 똑같고 장식 없는 건물 앞면만 좀 더 시커멓고 더러워졌다. 녹슨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창문에 줄을 매달아 속옷과 오줌에 쪄온 기저귀를 널어놓은 것도 여전했다. 바닥에는 군데군데 깨진 보석 위로 열쇠장인에서 나오는 석탄채와 목공소의 대패밥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수도가 있는 습한 쪽에는 여전히 염색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 있고 심지어 색깔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고운 파란색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초라해진 걸까? 나는 더 이상 저 밑에서 씩씩하게 고개를 들고 뿌듯해하며 멋진 집을 갖고 싶어 하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지붕 밑 가난이 흐르는 곳에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에 와 있지 않는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운명이 기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막상 이곳으로 옮겨와 살림이 조금 익숙해지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제 겨울도 거의 끝나가고 비르지니한테 살림살이를 넘기면서 받은 돈이 많지는 않아도 도움이 되었다. 또 날씨가 풀리면서 다행히 쿠퍼가 일자리를 찾아 애땅프로 떠나게 되었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석 달간 지내면서 구포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술꾼이라도 화주와 포도주의 기운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져있는 파리의 공기만 벗어나도 술 생각을 떨칠 수 있게 된다. 파리로 돌아온 구포는 싱싱한 장미꽃 같았다. 400프랑까지 들고 와서 가게를 처분할 때 푸아송이 보증을 서고 아직 갚지 못한 2번의 집세를 해결했다. 동네에 외상진 것도 독촉이 심한 몇 군데부터 갚았고 그동안 얼씬거리지 못하던 2-3군데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제르베즈는 날품으로 다림질 일을 했다. 비위만 맞춰주면 늘 사람 좋은 포코니의 부인이 다시 제르베즈를 써준 것이다. 심지어 세탁소 주인이던 것을 고려하여 1급 세탁부에게 주는 3프랑을 주었다. 그럭저럭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일하고 저축을 하면 언젠가 빚을 다 갚고 제대로 살아가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남편이 벌어온 큰 돈에 흥분해서 들떠 있을 때뿐이었다. 흥분이 식자 그녀는 원래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면서 다시 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쿠퍼 부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기네 가게를 차지한 푸아송 부부를 보는 일이었다. 둘 다 원래 별로 셈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주위에서 계속 약을 올린 것이다. 모두들 일부러 쿠퍼네 앞에서 푸아송의 가게가 너무 예쁘다고 감탄을 했다. 보슈네가 그렇고 특히 로리의 부부는 입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다. 세상에 그렇게 멋지게 꾸며놓은 가게는 지금 꼭 본 적이 없다니까. 처음에는 너무 더러워서 청소하는 데만도 30프랑이 들었다더군. 비르지니는 한참 망설임 끝에 사탕, 초콜릿, 커피, 차 같은 것을 파는 고급 식품점을 열기로 했다. 그런 당 과자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랑테가 극구 권하기도 했다. 가게는 대비되는 색을 골라 검은 바탕에 노란 줄무늬로 칠했다. 목수 3명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해서 사탕 가게처럼 칸막이장, 유리 진열장, 병들을 놓을 선반이 달린 카운터를 만들었다. 푸아송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유산은 꽤 축이 났을 것이다. 어쨌든 비르지니는 신이 났다. 로레 부부는 보슈네와 합세하여 선반 유리 진열장과 병들에 대해서 제르베즈에게 시시콜콜 얘기했고 그럴 때마다 제르베즈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며 신이 났다. 제르베즈는 질투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누가 자기 신을 빼앗아 신고 더구나 그 발로 자기를 짓누른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거기다 남자 문제도 있었다. 다들 자신 있게 랑테가 제르베즈를 버렸다고 말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문란했던 동네 풍기가 조금은 나아진 셈이었다. 결별의 영예는 교활한 랑테가 다 차지했다. 동네 사람들은 마음껏 떠벌렸다. 제르베즈가 악착같이 붙어 있으려 하자 랑테가 뺨을 갈겨 조용히 시켰다고 했다. 물론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진실을 알게 돼도 막상 너무 간단하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랑테는 하루 온종일 제르베즈를 부릴 수는 없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제르베즈를 떠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욕정이 일때면 그녀를 찾아 7층으로 올라갔다. 이상한 시간에 랑티에가 쿠폰에서 나오다가 르망주 양의 눈에 띈 것이다. 말하자면 제르베즈와 랑티의 관계는 좀 들쑥날쑥하고 되는 대로였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히 큰 쾌락을 얻는 것은 아니고 그저 습관이 남아 서로 거부하지 않을 정도였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랑테와 비르지니가 같이 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은 무척 성급했다. 아마 랑테가 꺽다리 비르지니를 달아오르게 했을걸. 뻔하잖아. 집도 똑같고 다 그대로니까. 뭐 베르제르만 비르지니로 바뀐 거지. 농담처럼 도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날 랑티에가 옆방 침대로 가서 제르베즈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깜깜해서 밤새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새벽에야 옆에 눈 여자가 비르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모두들 그런 얘기에 신이 났지만 실제 랑테는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기껏해야 비르지니의 허리를 꼬집었을 뿐이다. 로리의 부부는 제르베즈의 질투심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안 됐다는 듯이 새로운 연문을 들려주었다. 보슈 부부 역시 랑테와 비르지니가 아주 잘 어울린다는 말로 말했다. 이상한 것은 이번에는 구투도르 거리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삼각관계를 별로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랬다. 제르베즈에게는 그토록 가혹했던 도덕이 비르지니에게는 훨씬 부드러웠다. 아마도 남편이 순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제르베즈는 질투 때문에 별로 속을 끓이지 않았다. 랑테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랑테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랑테는 별의별 여자들과, 그러니까 치마만 둘렀으면 아무하거나 잤다. 심지어 거리를 배회하는 추잡한 여자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도 제르베즈는 화를 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랑테와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뭐든 개의치 않고 잘 대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애인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상대가 비르진이라면 얘기가 달랐다. 두 인간이 자기를 약올리려고 일부러 애쓰는 게 분명했다. 둘이 같이 자든 말든 그야 상관없지만 이건 자기를 모욕하는 셈이다. 로리의 부인이나 심술궂은 누군가가 제르베즈 앞에서 이제 푸아송은 생드니 문 아래를 못 지나갈 거라고 말하면 제르베즈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터지고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화를 참았다. 자기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더 신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르망두 양이 딱이 때리는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했다. 제르베즈와 랑테가 싸운 것이다. 랑테는 2주 동안 제르베즈에게 말을 안 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찾아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전과 똑같이 시작됐다. 제르베즈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생활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20살이 아니니까 말이다. 남자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남자를 두고 싸움을 벌이거나 삶이 흔들리는 것을 감수할 만큼 좋지는 않았다. 제르베즈에게 남자 문제는 생활 속의 다른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였을 뿐이다. 쿠퍼는 재미있어 했다. 정작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을 때는 애써 외면한 쉬운 남편이었으면서 푸아송이 오쟁이 진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자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다른 부부 사이에 일어나니까 우스꽝스러워 보인 것이다. 심지어 쿠퍼는 동네 여자 중 누군가가 바람난 낌새가 보이면 다른 남자와 자는 현장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살피기도 했다. 병신이잖아. 그 푸아송이란 놈 말이야. 허리에 칼 차고 다니면 뭐해. 그 꼴을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다니다니. 쿠퍼는 신이 나서 제르베즈를 놀리기까지 했다. 그래, 애인이 당신을 버렸군. 당신은 정말 운이 없어. 대장장이 하고도 안 이루어지더니 이제는 모자장수한테도 딱지를 맞다니. 그러니까 왜 시원찮은 놈들만 상대해. 이젠 미장이를 한번 골라보지 그래. 회반족을 단단히 이기는 게 습관이 됐을 테니까 제대로 찰싹 붙어있지 않겠어? 쿠퍼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제르베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자그마한 잿빛 눈으로 쳐다보는 쿠퍼의 눈길이 마치 송곳처럼 살갗에 구멍을 뚫어 자기 말을 쑤셔 박으려는 것만 같았다. 쿠퍼가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을 떠벌릴 때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하기야 1년 내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미 제정신일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20살 때는 아주 질투가 많다가 술을 마시면서 30살 때는 부부간 정조 문제에 지극히 너그러워지는 남자들이 있다. 쿠퍼가 구투도르 거리에서 우쭐거리고 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그는 푸아송을 오쟁이 진 놈이라고 불렀다.
수다스러운 여자들도 쿠퍼 앞에서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이제 오쟁이진 남편은 내가 아니라고. 뭐 나도 알 건 다 알아. 지금까지 그냥 못 들은 척했지만 괜히 시끄러워질까봐 그런 거야.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지만 난 간지럽지 않았단 말이야. 사람들 좋아라고 일부러 긁을 순 없잖아. 한데 그 순경놈은 알고는 있는 거야. 이번엔 정말이라고 그 둘이 붙어 있는 걸 봤다니까. 그냥 험담이 도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쿠퍼는 화를 냈다. 남자가 돼가지고 더구나 나라 목을 먹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집안에 그런 추잡한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어? 순경 나으린 분명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걸 좋아하는 거야. 이런 중에도 쿠퍼는 저녁이 되어 지붕 및 동굴 같은 집 안에 아내와 둘이 있는 게 지겨울 때면 랑티에를 끌고 왔다. 친구가 옮겨가 버리니까 집안이 너무 썰렁하다고 했다. 랑테와 제르베즈가 서로 냉랭한 것 같으면 쿠퍼가 나서서 화해시키기도 했다. 거참 왜들 이래. 다 필요 없다니까. 마음대로 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쿠퍼는 계속 킥킥거렸다. 술에 쩔어 희미해진 그의 눈 속에는 아주 너그러운 생각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즐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랑테와 나눠 가지겠다는 욕구가 번득였다. 그런 날이면 제르베즈는 쿠퍼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인 건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랑티에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웠다. 위험을 갖춘 아버지처럼 그렇고 벌써 3번이나 쿠퍼네와 푸어성네가 싸우려는 것을 말리기도 했다. 그는 두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랑테가 늘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눈길로 제르베즈와 비르지니를 살피는 바람에 두 여자도 잘 지내는 척했다. 랑테는 터키의 제왕처럼 아무렇지 않게 금발머리 제르베즈와 갈색머리 비르지니 둘 모두 위에 군림하면서 점점 살이 올랐다. 그는 사냥개처럼 지키고 서서 이미 먹어치운 쿠포네를 소화시키면서 또 푸아성네를 먹었다.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었다. 가게 하나를 삼킨 다음 다시 다른 가게에 손을 대는 것이다. 원래 행운은 늘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차지하는 법이다. 그해 6월에 나나가 첫 영성체를 했다. 13살이 된 나나는 벌써 아스파라거스 줄기처럼 껑충하니 컸고 당돌해 보였다. 작년에는 품행이 좋지 않아 교리 문답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받아주기로 한 것은 사제가 나나를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아예 교회를 떠날까봐, 신앙 없는 여자 하나를 거리에 더 풀어놓게 될까봐 겁이 난 것이다. 대부 대모인 로리의 내외가 드레스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자 나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뛸 듯이 기뻤다. 물론 그들은 나나에게 줄 선물 얘기를 동네방네 다 떠들어댔다. 그 외에도 르라 부인이 베일과 면 모자를, 비르지니가 지갑을, 랑티에가 기도서를 선물하기로 했다. 쿠퍼 내외는 별 걱정 없이 영성체 날을 기다릴 수 있었다. 집들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부하성네도 같은 날을 잡았다. 아마도 랑테가 권했을 것이다. 쿠퍼네 그리고 역시 딸이 이날 첫 영성체를 받는 보슈네도 함께 초대했다. 저녁에 푸아송네 집에서 양다리 고기와 다른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기로 했다. 영성체 바로 전날 저녁이었다. 나나는 황홀해하며 서랍장 위에 늘어놓은 선물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쿠퍼가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왔다. 파리의 공기가 다시 그를 삼켜버린 것이다. 술 취한 쿠퍼는 아내와 딸을 붙잡고는 그런 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추잡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늘 그런 지저분한 말들을 듣고 자란 나나는 엄마와 싸울 때면 서슴없이 지저분한 년이라느니 똥보년이라느니 욕을 할 정도로 입이 험해졌다. 빵 줘! 쿠퍼가 소리를 질렀다. 스프 내놓으란 말이야. 이 거지 같은 년들. 계집년들이 아주 쓸데없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먹을 거 안 내놓으면 내가 그 위에 퍼질러 앉아버릴 거야. 술만 취하면 왜 꼭 저 난리야. 귀찮게. 제르베즈가 짜증스레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쿠퍼를 쳐다보며 말했다. 배우는 중이야. 난리치지 마. 나나는 얌전히 있었다. 이럴 때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아버지가 떠들어대는 처음 봐간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면서 서랍장에 늘어놓은 선물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쿠퍼는 술에 취한 날은 아주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딸의 목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내년 흰 드레스 따위가 내가 할게 뭐야. 지난번 일요일처럼 또 가슴에다 종이를 쳐놓고 저통을 만들 셈이냐? 그래 조금만 있어봐. 내년이 엉덩이를 베베 꼬고 돌아다니겠지. 저 쓰레기 같은 것도 예쁜 옷이라니까 마음에 쏙 드나 보지. 아주 우쭐하지? 저리 안 꺼져? 더러운 년. 빨리 손 치우고 저거 다 서랍에 쳐넣어. 안 그러면 내년 얼굴에다 문질러 버린다. 나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명주 망사 모자가 얼마짜린지 엄마에게 물었다. 그때 쿠퍼가 뺏으려고 손을 뻗었고 제르베제가 소리를 지르며 쿠퍼를 밀쳐냈다. 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착하게 잘 있는 애를 왜 그래.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러자 쿠퍼는 제대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 이런 나쁜 년들. 어미년이나 딸년이나 아주 똑같구먼 그래. 사내 놈들한테 꼴이나 치고 다니는 주제에 교회에 가서 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이 더러운 년. 내년한테 아예 포대자루를 입혀놔야 돼. 어디 그래도 근질거리는지 한번 보자. 그래, 포대자루를 입혀놔야 정신을 차리지. 너나 그놈의 신부들이나 다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그놈들한테 내년한테 나쁜 짓 가르치는 꼴을 봐야지. 젠장. 둘 다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나가 성난 눈길로 고개를 돌렸다. 쿠퍼는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고 제르베드는 옷을 지키느라 팔을 뻗었다. 아이는 뚫어져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고의 신부가 가르쳐준 공손한 태도를 잊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지긋지긋해. 쿠퍼는 수프를 먹고 나자 바로 코를 골았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꼭 말 잘 듣는 아이 같았다. 지난밤 숙취가 남아있었지만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 쿠퍼는 나나가 단장하는 것을 쳐다보았다. 하얀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가슴이 뭉클했고 이렇게 조금만 꾸며도 숙녀가 되는구나 싶었다. 자기 입으로도 말했지만 아버지라면 이런 날 당연히 딸이 자랑스러운 법이다. 껑충하게 짧은 드레스 차림에 새 신부처럼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는 나나는 정말 예뻤다. 아래로 내려가니 관린 거처의 문 앞에 볼린도 똑같은 차림으로 나와 있었다. 볼린이 큰 포대 자루를 걸친 것처럼 자기보다 밉다는 것을 확인한 나나는 착한 아가씨처럼 얌전해졌다. 두 집 식구가 함께 성당으로 갔다. 앞장을 선 나나와 볼린느는 바람에 날려 부풀어 오르는 베일을 눌러 꼭 잡으면서 기도서를 들고 걸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다. 사람들이 가게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쳐다보는 게 너무 좋았다. 옆에서 누군가가 참 예쁜 애들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신앙심 깊은 아가씨라도 된 듯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보슈 부인과 로리의 부인은 뒤에 처져서 제르베즈 얘기를 했다. 절름발이가 흥청망청 다 말아먹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성사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친척들이 나서서 다 준비했죠. 새 속치마까지 전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딸 영성체도 못 시켰을걸요. 로리의 부인은 특히 자기가 선물한 드레스에 신경을 썼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가게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치마로 먼지를 쓸게 될 때마다 저런 칠칠 맞은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성당 안에는 쿠포가 내내 울고 있었다. 바보 같은 일인 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다. 사제가 팔을 크게 벌리고 천사 같은 계집애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줄로 걸어 나오는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르간 소리를 들으니 뱃속이 이상했고 향에서 좋은 냄새가 풍기는 게 꼭 누가 자기 코에 꽃다발을 들이댄 것 같아 자꾸 킁킁거렸다. 쿠퍼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감동을 받아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 아이들이 성체를 받아 입에 넣을 동안 들려온 부드러운 찬송가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아이들이 삼킨 성체가 자기 목속을 지나가는 것 같고 등줄기로 전율이 흐르는 것 듯했다. 옆에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미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그랬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쿠퍼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지만 성당을 나와 로리와 한잔하러 가서는 로리가 눈가에 눈물 하나 없는 얼굴로 놀려대자 짜증을 냈다. 저 까마귀같이 시커먼 옷을 걸친 인간들이 악마의 풀을 태워서 사람 마음을 약하게 한다니까. 그래도 쿠퍼는 자기가 올 뻔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래, 어쨌든 눈물이 핑 돌긴 했어.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게 아니란 증거인 거지. 그러면서 쿠퍼는 또 한 잔씩 돌렸다. 그날 저녁 부하 성내 집들이는 무척 즐거웠다. 식사 내내 한 점 그늘 없는 우정이 흘러넘쳤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는 법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랑티의 왼편에는 제르베즈가, 오른편에는 미르지니가 앉았다. 랑티에는 두 여자 모두에게 상냥하게 대했다. 마치 자기가 대장으로 군림하는 닭장 안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수탉처럼 두 여자에게 더없이 다정했다. 맞은편에 앉은 부하송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순경답게 조용하고 근엄한 얼굴이었다. 사실 그는 거리를 순찰하는 동안에도 늘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한 개슴츠레한 눈이었다. 정작 잔치의 주인공은 두 계집아이, 그러니까 나나와 폴린느였다. 영성체 옷을 그냥 입고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나나와 폴린느는 흰 드레스가 더럽혀질까봐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한 입 먹을 때마다 주위에서 턱을 좀 세우고 깨끗하게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어쩔 줄 몰라 하던 나나가 결국 가슴팍에 포도주를 쏟고 말았다. 한바탕 야단법석에 일었고 허겁지겁 옷을 벗겨 컵에 물로 닦아냈다. 후식을 먹는 동안 아이들 장래에 대해 심각한 얘기가 오갔다. 보슈 부인은 이미 선택했다고 했다. 폴린느를 금은세공 공장에 넣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하루 5프랑이나 6프랑은 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제르베즈는 아직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나나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다. 나나가 좋아하는 건 바로 쏘다니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나라면 조화공을 시키겠어. 르라 부인이 말했다. 깨끗하고 힘들지 않은 일이야. 조화공은 전부 아무데나 들어눕는 여인들이야. 로리에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뭐라고요? 그럼 난 뭐죠? 키가 큰 과부 르라 부인이 입을 깨물며 말했다. 난 함부로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옆에서 추근대면 바로 가랑이를 벌려 허우적거리는 그런 년이 아니라고요. 모두들 나서서 르라 부인을 막았다. 르라 부인, 세상에 르라 부인. 다들 두 아이 쪽으로 눈을 힐끗거리며 첫 영성체를 받은 어린 여자애들이 있음을 환기시켰다. 아이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거의 컵속에 들이받고 있었다. 그때까지 남자들도 체면을 차리느라 고상한 말을 골라서 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르라 부인은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금 전 자기가 한 말은 상류사의 사람들이 하는 걸 자기도 들은 말이라고 우겼다. 심지어 그런 말들을 알고 있다는 걸 의기양양해했다. 그녀는 자기가 아이들이 앞에 있어도 절대 추잡스러운 느낌 없이 무슨 얘기든 다 말할 줄 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조화공 중에도 제대로 된 여자들이 많다고요. 정말이에요. 르라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여자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늘 함부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대로 처신할 줄 안다고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까다롭게 고른다고요. 그래요. 다 꽃 때문이죠. 나도 지금까지 그나마 꽃 때문에 살아온 건데. 그럼요. 나도 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아무리 아이라도 무슨 일을 할지 마음대로 정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나나 바보같이 굴지 말고 대답해봐. 너도 꽃이 좋니? 제르베즈가 나섰다. 접시 위로 고개를 숙인 나나는 젖은 손가락으로 케이크 조각을 모은 다음 손가락을 빨았다. 아이는 조금도 서둘지 않았다. 그리고 늘 그렇듯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엄마 나도 좋아. 마침내 나나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쿠퍼는 누이에게 당장 내일부터 나나를 캐르 거리에 있는 조화 공장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너도 나도 살다 보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슈는 나나와 폴린느가 이제 영성체를 했으니 다 큰 여자라고 했다. 푸아송이 옆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양말을 꿰매고 집안 살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 아이는 모르는 척하며 장난치며 웃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진짜 여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고 창피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워 몸을 비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자지러지게 한 것은 랑티에가 농담을 하면서 혹시 마음에 든 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였다. 결국 나나는 엄마가 일하는 세탁소집 아들인 빅토르 포코니에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말았다. 아주 꼴 좋다. 집에 가는 길에 로리의 부인이 보슈 내외에게 말했다. 우리가 대모지만 정말 부모 뜻이 조화공을 만드는 거라면 우린 다시 저 아이 얘기 듣지도 않을 거예요. 거리에 창녀 하나 더 늘어나겠네. 두고 봐요. 반년도 못 가서 나나 때문에 망신살이 뻗칠 거니까. 자러 올라가면서 쿠퍼 부부는 일이 다 해결됐다고 푸아송 부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제르베즈는 가게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 내 집이었던 곳에,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곳에 가서 저녁을 먹다 보면 속이 상할 것 같았는데 막상 단 한순간도 화가 나지 않아서 오히려 놀라웠다. 나나는 옷을 벗다가 지난달 결혼한 3층 여자가 입은 드레스도 자기 것처럼 모슬린 드레스였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날이 쿠퍼 부부가 보낸 마지막 아름다운 날들이었다.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겨울을 나느라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는 끼니를 때울 수 있었지만 배와 추위가 닥치면서 굶주림이 찾아왔다. 시베리아 같은 방 안에서 식량 한 톨 없이 그저 머릿속으로 먹을 것을 그려야 했다. 야속할 정도로 지독한 12월이 온갖 불행을 싣고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공장에는 일거리가 없었고 추위 때문에 몸이 오그라들어 꼼짝도 하기 싫었다. 습기 찬 날씨 때문에 더욱 암울했다. 그나마 첫 겨울에는 가끔씩 불을 지필 수 있었고 먹는 것보다 따뜻한 게 낫다며 난로가에 웅크리고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째 겨울에는 난로마저 녹슨 채 버려졌고 가장자리 주물의 흉측한 모습 때문에 방이 더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 미치도록 힘든 것은 바로 집세를 내는 일이었다. 1월에 집세를 내야 하다니. 집에는 무한쪽 먹을 게 없는데 보슈는 거들먹거리며 고지서를 내밀었다. 차가운 북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그 다음 토요일 고급 외투를 걸치고 커다란 손에 털 장갑을 낀 마레스코 씨가 찾아왔다.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들먹거리는 동안 밖에서는 쿠퍼 부부의 잠자리를 위해 길 위에 하얀 시트를 까는 듯 눈이 내렸다. 제르베즈는 집세만 낼 수 있다면 자기 살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식기장과 난로를 팔았다. 사실 이 건물 전체에서 슬픈 한탄의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층층이 모두들 울고 있었고 불행의 노래가 층계와 복도를 따라 웅웅거렸다. 집들이 줄초상이 난다 한들 이렇게 끔찍스러운 오르간 소리가 나지는 않았으리라. 최후의 심판이 종말 중에 종말이 다가온 듯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날,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짓눌려 죽어버리는 날이 온 것이다. 4층 여자는 벨룸 거리에 나가 몸을 팔았고 6층에 사는 석공은 공장 주인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 사실 쿠퍼네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살려고 노력하고 절약을 하면 헤쳐나올 수 있는 법이다. 비쩍 마른 거미처럼 지겹도록 일만 하는 로리의 부부가 지저분한 종이 조각에 돌돌 만 돈으로 꼬박꼬박 집세를 내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나나는 조화 공장에 나갔지만 아직 벌어오는 건 없었고 오히려 몸치장을 하느라 꽤 많은 돈을 썼다.
제르베즈 역시 포코니의 부인의 세탁소에서 신용을 잃었다. 솜씨가 점점 무뎌져서 해놓은 일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포코니의 부인은 제르베즈의 일당을 초보 세탁부들에게 주는 40수로 깎았다. 그런데도 제르베즈는 당당했고 걸핏하면 화를 냈다. 누구한테든 자기가 이전에 번듯한 가게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들먹였다. 아예 일을 빼먹는 날도 있었고 도중에 발끈 화를 내며 가버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포코니의 부인이 피투와 부인을 고용하자 제르베즈는 전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과 나란히 일을 하는 게 짜증이 난다며 보름 동안이나 일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난리를 피운 다음에도 포코니의 부인은 제르베즈가 불쌍해서 다시 불러주었고 그래서 또 제르베즈는 부하가 치밀었다. 일주일 후 받은 돈은 당연히 얼마 되지 않았다. 제르베즈가 씁쓸하게 말했다. 이러다 토요일에 포코니의 부인한테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 쿠퍼는 일을 하고는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런 거라면 나라를 위해 돈 안 받고 일하는 게 분명해. 이전에 땀프에서 벌어온 다음에는 한 푼도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제르베즈는 쿠퍼가 임금을 받는 날에도 집에 들어서는 남편의 손을 쳐다보지 않았다. 축 늘어뜨린 팔을 흔들며 들어서는 쿠퍼는 심지어 손수건마저 없을 때도 있었다. 세상에, 손수건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니면 친구 중 누군가 가져갔을 것이다. 쿠퍼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리저리 돈을 끼워 맞추려 애쓰며 말을 지어냈다. 무슨 신청을 하는데 10프랑을 썼다고 했고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을 보여주며 이것 때문에 20프랑이 새 나가 버렸다고도 했고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내 그걸 갚느라 50프랑을 썼다고도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돈이 없어졌어 하면 다였다. 돈은 그의 주머니가 아니라 뱃속에 들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누라한테 돈을 가져다주는 나름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제르베즈는 보슈 부인의 귀뜸을 받고 공장 앞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지키고 있기도 했다. 쿠퍼가 갓 낳은 달걀 같은 급료를 받아 나오는 현장에서 빼앗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동료들에게 전해 들은 쿠퍼는 돈을 신발 안에 숨겼고 때로는 그보다 더 지저분한 곳에 숨겼다. 보슈 부인은 이런 쪽으로 워낙 눈치가 빨랐다. 보슈가 친한 여자들한테 토끼 요리를 한턱 내려고 10프랑짜리 몇 장을 숨겼을 때 그녀는 남편의 옷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모자의 가죽과 헝겊 사이에 꿰매 놓은 돈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쿠퍼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옷가지에 꿰매지 않았다. 바로 자기 뱃속에 넣어버렸다. 가위를 들고 배를 가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 계절이 바뀔수록 이 부부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것은 바로 자기들 잘못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특히 비참한 가난 속에 허우적대는 인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운이 없다고, 신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다. 둘은 하루 종일 으르렁거렸다. 아직 치고받고 하지는 않고 말싸움이 격해지면 몇 번 따귀를 날리기도 했다. 가장 슬픈 일은 이미 애정의 세 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할 감정들이 세 장 밖으로 날아가는 카나리아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이 좁은 집안에 포개져서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 사이의 따뜻한 마음은 사라져버렸다. 각자 자기 구석에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었다. 쿠퍼와 제르베즈 그리고 나나 셋 모두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덤볐다. 무언가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가족을 지탱한 태엽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심장을 함께 뛰게 해주는 장치가 고장 나버린 것이다. 이제 제르베즈는 쿠퍼가 길 위 12m, 15m 지붕에 올라가 빗물바지 홈통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아도 떨리지 않았다. 차마 내 손으로 떠밀 수는 없고 저 인간이 알아서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하나 치워주는 거지 뭐.
싸움이 날 때면 제르바지는 왜 이 인간이 들곳에 실려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당신 같은 주정뱅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날 울리기만 하고 내 걸 다 먹어치우고 날 불행하게 만들잖아. 정말이야. 쓸모없는 남자들은 죄다 모아서 구덩이에 처박아 버려야 해. 그런 다음에 신나게 폴카를 추는 거야. 제르베즈가 죽어라고 하면 옆에서 나나가 되져라고 했다. 나나는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볼 때마다 폐륜아가 되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로 합승 마차에 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저 인간은 도대체 언제 죽어버릴까? 제르베즈는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엉망진창으로 사는 와중에도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 건물에서도 특히 제르베즈네 쪽은 지독한 가난뱅이들이 모여 살았다. 서너 집은 서로 의논이라도 한 듯 이미 끼니를 거르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음식 냄새가 새 나오는 일은 없었다. 복도에는 죽음의 침묵이 깔려 있고 벽은 텅 빈 뱃속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때로 사람이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여자들의 한탄,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텅 빈 위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 식구들이 서로 뜯어먹는 소리였다. 다들 목구멍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고 입은 해 벌어졌다. 먹을 게 없어 작은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공기를 숨 쉴 때마다 가슴속이 패는 것 같았다. 특히 제르베즈는 작은 계단 아랫방에 사는 불의 영감 때문에 지독히 마음이 아팠다. 영감은 조금이라도 온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쥐새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집더미 위에 앉아 며칠이고 꼼짝하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차피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가봐야 배만 더 고파지기 때문이다. 사나흘 계속 영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웃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며 죽은 게 아닌지 살폈다. 아니다. 영감은 살아있었다. 제대로 살아있는 건 아니고 죽지 않아 살아있었다. 오직 눈 하나가 살아있었다. 죽음마저도 영감을 데려가는 걸 잊은 것일까? 제르베즈는 빵이 생기면 껍질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 때문에 성미가 고약해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버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동물을 사랑했다. 가난한 노인네,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지을 수 없어서 굶어 죽도록 외면당한 불의 영감은 제르베즈에게 그저 강아지 같았다. 그는 쓸모없는 짐승, 죽은 짐승을 처리하는 사람마저도 가죽도 기름도 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짐승이었다. 제르베즈는 하늘에게서 버림받고 인간들에게도 버려진 불의 영감이 아무도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 벽난로 위에 얹어둔 오렌지가 말라 쪼그라들듯 몸이 어린애만해진 영감이 복도 끝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제르베즈는 또 옆방에 살고 있는 장의사 일꾼 바주즈 영감 때문에 힘이 들었다. 두 방 사이에는 아주 얇은 판자 하나밖에 없어서 저쪽에서 뭘 먹으면 그 소리가 다 들렸다. 저녁이 되어 영감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나면 제르베즈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영감이 서랍장 위에 가죽 모자를 얹는 소리는 마치 삽으로 흙을 떠서 얹는 소리 같았고 검은 외투를 거느라 벽을 스치는 소리는 밤새가 날갯짓하는 소리 같았다. 낡은 검은색 옷을 아무데나 내팽개치며 온 방에 초상 기운을 퍼뜨리는 소리도 들렸다. 제르베즈는 바주즈 영감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를 기울였고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신경이 곤두섰고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나 그릇을 딸그락거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르베즈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긋지긋한 바주즈 영감뿐이었다. 그가 뭘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였다. 싱거운 농담을 좋아하는 바주즈 영감은 늘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기침을 하고 침을 뱉었고 고디숑 어멈 노래를 불렀고 쌍스러운 말을 내뱉었고 침대까지 가는 동안 이 벽 저 벽 부딪혔다. 제르베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저 영감이 방에서 뭘 하는 걸까 생각했다. 불현듯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저 영감이 시체를 들고 와서 침대 밑에 밀어 넣은 것은 아닐까. 맞아, 장의사 일꾼 하나가 어린애 관을 자기 집에 가져다 놓았다는 얘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다. 자꾸 옮기기가 귀찮아서 묘지까지 한 번에 가져가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분명 바주저 영감이 들어섰을 때 칸막이 벽 너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는 무덤들 틈에 페르라세르 묘지에 있는 셈 아닌가. 자기 직업이 좋아 죽겠다는 듯 짐승 같은 영감이 혼자 웃어대면 제르베즈는 겁에 질렸다. 더구나 영감은 방에 들어와 한바탕 시끄럽게 굴고 나면 자리에 눕기 무섭게 코를 골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이상한지 제르베즈까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로 옆방에 장내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최악은 제르베즈가 겁이 나면서도 옆방 소리를 조금이라도 잘 듣기 위해 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숙한 여자들이 멋진 남자를 보며 느끼는 것을 한번 더듬어 만져보고 싶지만 몸에 밴 교양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제르베즈는 바주저 영감에게서 느낀 것이다. 정말 그랬다. 두려움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죽음에 손을 대보았을 것이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갔을 것이다. 바주저가 뭘 하고 있는지 비밀이라도 알아낼 것처럼 제르베즈가 숨죽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이상한 모습의 쿠퍼는 혹시 장의사 일꾼한테 반한 거냐고 놀렸다. 그러면 제르베즈는 화를 내면서 당장 이사를 가자고 했다. 제르베즈는 정말 옆방에 바주저 영감이 싫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영감의 무덤의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공상에 빠져들었고 혼인서약을 뒤엎을 부종을 꿈꾸는 여자처럼 달아오르면서 신경이 곤두섰다. 저 영감이 벌써 2번이나 날 싸들고 어디론가 데려가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잠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어떤 비참함도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잠자리로 말이다. 아마도 무척 근사하리라. 그것을 맛보고 싶은 유혹이 제르베즈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갔다. 보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만 가보고 싶었다. 그래, 한 달 동안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집세 내야 할 때, 이놈의 구찬 살림살이가 지긋지긋할 때 말이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1시간 자기 시작하면 영원히 자야 한다. 제르베즈는 불현듯 오싹해졌다. 돼지와의 애정이란 일단 시작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죽음을 동경하던 마음이 곧 사라졌다. 하지만 1월의 어느 날 저녁 제르베즈는 2주먹으로 칸막이를 두드리고 말았다. 진정 끔찍한 일주일을 보낸 후 돈 한 푼 없이 모두에게 시달린 후 그 어떤 것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였다. 그날 저녁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들고 눈앞에 불꽃이 일렁이 있는 것 같았다. 창문으로라도 뛰어내리고 싶었다. 제르베즈는 영감을 부르며 칸막이를 두드렸다. 바주저 영감님, 바주저 영감님. 영감은 예쁜 아가씨 셋이 있었다네 하고 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벗고 있었다. 일진이 좋은 날이었는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다. 바주저 영감님, 바주저 영감님. 제르베즈가 소리를 높였다. 안 들리는 걸까? 지금 당장 날 데려갈 수 있을 텐데 내 목을 붙잡고 다른 여자들을 데려간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예쁜 여자들 셋이 있었다네. 제르베즈는 영감이 부르는 노래가 싫었다. 꼭 애인이 많은 남자가 뻐기는 것 같았다. 뭐야? 바주저 영감이 더듬거렸다. 누가 아픈 거야? 자, 어디 우리 아주머니. 하지만 영감의 목신 소리를 듣는 순간 제르베즈는 악몽에서 깨나듯 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분명 칸막이 벽을 두드렸었다. 그 순간 제르베즈는 방망이로 허리를 맞은 것처럼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당장이라도 영감의 커다란 2손이 벽을 뚫고 나와 자기 머리칼을 움켜쥘 것만 같았다. 아니야, 싫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전에 칸막이 벽을 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뒤로 물러서다 나도 모르게 팔꿈치가 부딪힌 거야. 접시처럼 하얀 얼굴에 뻣뻣한 몸으로 영감 손에 끌려갈 것을 생각하니 제르베즈는 무릎부터 어깨까지 온몸이 공포에 휩싸였다. 뭐야? 아무도 없는 거야? 정막 속에서 바주지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기다리시오. 부인들한텐 친절하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제르베즈는 숨이 막힌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주지 영감이 투덜거리며 잠이 들 때까지 제르베즈는 불안에 떨었다. 혹시라도 영감이 또 자기가 벽을 두드리는 줄 알까봐 겁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제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숨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옆방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으리라. 일부러 되뇌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분명 겁이 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참한 가난 속에서 온갖 근심을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근심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던 제르베즈는 비자룬의 집에서 용기의 표본을 보았다. 어린 랄리, 겨우 버터 2수어치의 무게밖에 안 되는 8살짜리 계집애가 어른처럼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고된 일이었다. 어린 랄리는 3살, 5살 난 코울렉의 동생 둘을, 그러니까 남동생 쥘과 여동생 앙리에트를 돌봐야 했다. 랄리는 하루 종일 동생들을 살폈고 비질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비자르가 배에 발길질을 해서 아내를 죽여버린 후 랄리가 이 집의 어린 엄마가 된 것이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아이는 알아서 죽은 엄마 자리를 맡았다. 짐승 같은 아버지가 이전에 엄마를 때렸듯 이제는 딸을 때리는 것까지 그야말로 엄마 자리를 그대로 대신했다. 비자르는 취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여자들을 때려야만 속이 풀렸다. 랄리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설사 어른이었더라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세게 때렸다. 따귀를 때리는 손에 아이의 얼굴이 다 가려졌고 아직 여린 살갗 위에 난 5 손가락 자국은 이틀 동안 가시지 않았다. 비자르는 이유도 없이 무조건 때렸다. 네라고 해도 때렸고 아니요라고 해도 때렸다. 마치 성난 늑대가 자그마한 고양이를 덮치는 것 같았다. 겁 많고 성 많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비쩍 마른 고양이는 그의 분눈 가득 체념을 담고서 그냥 맞기만 할 뿐 울지도 않았다. 그랬다. 절대 대들지도 않았다. 얼굴을 가리느라 고개만 조금 숙였다. 괜히 다른 집까지 시끄러워질까봐 소리도 내지 않았다. 랄리는 이리저리 발길질을 하던 아버지가 지칠 때쯤 간신히 기운을 차려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동생들 얼굴을 닦아주고 수프를 만들고 가구 위에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를 했다. 매맞는 것은 랄리가 매일매일 치르는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제르베즈는 랄리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자기와 똑같은 여자, 인생 경험이 있는 어른 여자를 대하듯 했다. 랄리는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진지한 게 꼭 노처녀 같았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30살은 먹은 사람 같았다. 랄리는 물건을 제대로 살 줄 알았고 옷도 잘 꿰맸고 살림도 잘 했다. 동생들에 대해 얘기할 때면 아이들 2-3은 낳아본 여자 같았다. 8살짜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미소를 짓다가 이내 목이 메어오고 결국 울음을 참느라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제르베즈는 틈만 나면 랄리를 데려와서 먹을 것이든 헌 옷이든 주려고 했다. 어느 날 나나가 입던 웃옷을 랄리에게 입혀보다가 제르베즈는 아이의 등줄기가 퍼렇게 멍들고 팔꿈치 살갗이 벗겨져 그때까지도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죄 없는 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그나마도 뼈밖에 남지 않았다. 세상에, 바주즈 영감이 관을 준비해야겠네. 제르베즈가 보기에 오래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랄리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난 것이다. 술만 안 마시면 잘해준다며 아버지 역성도 들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깨고 나면 기억도 못해요. 그래요, 용서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다 용서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제르베즈는 비자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뛰어가서 말리고는 했다. 랄리를 생각하면 제르베즈는 더 이상 자기 처지를 불평할 수 없었다. 이 계단 쪽에 사는 여자들의 고생을 모두 모아놓아도 저 8살짜리 계집애만큼은 안 된다. 제르베즈는 랄리의 용기가 부러웠다. 아이가 마른 빵으로 석 달을 버티는 걸 보았고 그나마 빵 껍질마저도 허기를 달랠 만큼 먹지 못하는 것도 보았다. 그야말로 비쩍 말라 쇠약해진 아이는 걸을 때도 벽을 붙잡고 움직여야 했다. 제르베즈가 몰래 남은 고기를 가져다 주면 아이는 말없이 굵은 눈물을 쏟으며 조금씩 베어 물었다. 너무 오래 굶어 식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르베즈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이에 맞지 않게 철이 든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늘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어린 엄마의 의무를 다했다. 여리기 이를 데 없는 순진한 계집애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너무 일찍 깨어났고 그 바람에 목숨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제르베즈는 힘겨워도 참아내며 용서하는 랄리에게서 고통을 말없이 참는 법을 배우려고 했다. 랄리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체념이 담긴 커다란 검은 눈 깊은 곳에 극도의 고통과 비참함이 엿보일 뿐이었다. 오직 크게 뜬 그 검은 눈밖에 없었다.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중 쿠폰의 집에서도 독주가 파괴의 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르베즈는 남편이 비자르처럼 채찍을 들고 자기를 춤추게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고 있었기 때문에 랄리의 불행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이다. 그랬다. 쿠퍼는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술을 마시면 얼굴에 혈색이 돌던 시절은 끝났다. 배를 두드리면서 이 지독한 놈을 마셨더니 이렇게 살이 쪘다며 허풍을 떠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몸속에 싸구려 누런 기름들은 이미 다 녹아내렸고 비쩍 마르고 창백한 쿠포는 이제 늪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처럼 푸르딩딩했다. 식욕도 없었다. 쿠포는 점차 빵을 입에 대지 않았고 마침내는 스튜도 질색을 했다. 라타투이를 제대로 만들어 차려주어도 그의 위장은 열리지 않았다. 이도 흔들려서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매일 반 리터의 독주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쿠퍼가 섭취하는 하루치 식량이었고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쿠퍼는 아침이면 뛰듯 침대에서 내려와 15분 정도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움켜쥔 채로 온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기침을 했다. 목에서 알로에 즙처럼 씁쓸한 점액이 올라오는 것을 뱉었다. 아침마다 반복됐기 때문에 아예 실내용 변기를 가져다 놓았다. 쿠포는 속을 달래줄 술 한 잔을 마시기 전에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 술은 불길로 내장을 태우는 약과 같았다. 그러다 낮이 되면 기운이 돌아왔다. 손, 발의 피부가 콕콕 찌르듯 간지럽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쿠포는 누가 자기를 간지르고 있다고, 마누라가 이불 속에 깔끄러운 털을 넣어놓은 것 같다고 장난을 쳤다. 그리고 다시 다리가 무거워지고 간지리는 것 같던 느낌은 마치 살을 바이스에 넣고 재는 것 같은 끔찍한 경련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장난을 칠 수도 웃을 수도 없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에 불똥이 튀어서 길을 걷다가도 멈춰 서야 했다. 사방이 노을해지고 건물들이 춤추듯 흔들렸다.
쿠퍼는 이러다 완전히 바닥에 뻗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잠시 휘청거렸다. 어떤 때는 대낮에 태양이 등 줄기로 내리쬐고 있는데도 갑자기 어깨에서 엉덩이로 찬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가신 것은 손이 떨리는 것이었다. 특히 오른손은 뭔가 아주 잘못됐는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제기라, 이제 난 남자가 아니라 할망구야. 쿠퍼는 성질을 부리면서 근육에 힘을 주며 잔을 움켜쥐고는 대리석 손처럼 꼼짝 않고 잡고 있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잔은 춤추듯 왼쪽 오른쪽으로 규칙적으로 떨렸다. 쿠퍼는 다시 화를 내면서 술을 털어넣었다. 난 12잔은 마셔야 기별이 가.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드럼통을 들어 보이겠어. 제르베즈가 옆에서 그렇게 떨고 싶지 않으면 그만 마시라고 하면 쿠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들이켜면서 다시 해보겠다고 우겼다. 그는 미친 듯 화를 내면서 밖에 합승마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3월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쿠퍼가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메보트와 함께 몽주르에서 장어 수프를 실컷 먹고 돌아오다가 브루노 시문에서 부아소니에르 시문까지 이어지는 거리, 길기로 유명한 그 거리에서 소나기를 만났다고 했다. 밤이 되자 쿠퍼는 열이 펄펄 끓었고 찌그러진 풀무처럼 힘겨워하면서 심하게 기침을 했다. 아침에 보휴네가 가는 의사한테 보였다. 등에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듣고 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폐렴이라는 것이다. 제르베즈는 별로 속상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병원에 형편없는 의사들한테 남편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시온 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녀는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저축했던 돈을 다 털었다. 하지만 방탕에 빠진 남자를 위해 그런 아름다운 감정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야, 절대 안 돼. 이제 그런 고생은 안 할 거야. 싣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돼. 차라리 고맙지 뭐. 하지만 막상 들 곳이 와서 마치 가구로 옮기듯 쿠퍼를 실어내가자 제르베즈는 파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아주 꼴 좋다며 투덜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서랍장 안에 단돈 10프랑만 있어도 저렇게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라리부아지에르까지 따라가서 간호부들이 커다란 방 끝에 쿠퍼를 눕히는 것을 보았다. 줄지어 있던 환자들이 새 동료가 들어오자 몸을 일으켜 쳐다보았다. 모두들 얼굴이 시체 같았다. 그곳은 정녕 죽음의 자리였다. 숨 막힐 듯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폐병 환자들에게 나오는 소리는 듣는 사람이 자기 폐 속에 든 것을 다 뱉어내고 싶게 만들었다. 양쪽으로 늘어선 흰색 침대는 꼭 무덤들 같았다. 아예 페르라세르 묘지를 축소에다 해서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쿠퍼는 베개를 베고 누워 꼼짝하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할 말도 없고 또 주머니 속에 남편을 달래줄 수 있을 돈 한 푼 없었기에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제르베즈는 병원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건물을 훑어보았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났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간 쿠퍼가 빗물바지 홈통 가장자리에 서서 햇빛 아래서 노래를 불러가며 함석을 깔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쿠퍼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여자처럼 뽀얀 피부였다. 제르베즈는 본케르 장 창가에서 쿠퍼를 찾아보고는 했다. 하늘 한가운데 그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수건을 흔들었고 손짓하며 장난을 쳤다. 그랬다. 그때 저 위에서 일하던 쿠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참새처럼 흥겹고 농담을 잘하던 쿠퍼는 이제 지붕 위에 없다. 그는 병원에 둥지를 틀었다. 엉망이 된 몸으로 죽으러 간 것이다. 아, 서로 사랑했던 그날들이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이틀 후 제르베즈는 쿠퍼를 보러 갔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다. 간호 수녀의 말에 따르면 전날 밤 쿠퍼가 갑자기 다른 환자를 때리는 바람에 생트한 요양소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머리를 벽에 박는지, 거기다 또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다른 환자들이 잘 수도 없었죠. 술 때문인 것 같아요. 몸 안에 잠복해 있던 알코올기가 폐렴으로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시작하고 신경을 혼란시킨 거죠. 제르베즈는 혼비백산하여 돌아왔다. 이제 남편은 미쳤다. 쿠퍼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나나는 아빠가 절대 병원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다가는 자기와 엄마를 모두 죽여버릴 거라고 말했다. 제르베즈는 일요일이 돼서야 생트한 요양소에 갈 수 있었다. 정말 먼 길이었다. 다행히도 르슈슈아르 대로에서 글라시에르까지 가는 합승마차가 요양소 가까이로 지나갔다. 쌍태 거리에서 내린 제르베즈는 빈손으로 들어가기가 뭐해서 오렌지 2개를 샀다. 요양소 역시 굉장히 큰 건물로 회색 앞마당들이 있고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시큼하니 오래된 양냄새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제르베즈가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쿠퍼는 좋아 보였다. 마침 그는 깨끗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나무 변기에 앉아 있었다. 하필 엉덩이를 드러내고 용변 중일 때 제르베즈가 들어선 것이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환자인데 뭐 이럴 수도 있지. 쿠퍼는 교황처럼 걸터 앉아서 다시 신나게 칫거렸다. 아, 다시 저러는 걸 보니 상태가 좋아진 것이다. 폐렴은? 제르베즈가 물었다. 날려버렸지. 쿠퍼가 대답했다. 손으로 움켜잡아 끌어내버리던 걸. 아직 기침은 좀 하지만 굴뚝 청소가 끝나가는 거지. 쿠퍼는 변기에서 일어서 다시 침대로 가 누우면서 장난을 쳤다. 당신은 코가 실하니까 똥논 냄새 좀 괜찮지? 둘 다 기분이 나아졌다. 사실은 기뻤다.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고서도 서로 기분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프던 사람이 회복되어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실제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침대에 누운 다음 제르베즈가 건네주는 오렌지 2개를 받은 쿠퍼는 가슴이 뭉클했다. 탕약을 마시게 된 이후 술집 카운터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된 이후 쿠퍼는 다시 친절해졌다. 제르베즈는 남편이 옛날처럼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놀라웠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어제 정신이 나갔던 때 이야기를 꺼냈다. 아, 그거? 쿠퍼는 자기도 우습다는 듯이 말했다.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 알아? 쥐들이 보이더라고. 꼬리에다 소금을 뿌려주려고 내가 막 기어서 따라갔지. 그런데 당신이 날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고. 그래, 다 말도 안 되지. 대낮에 유령이 나타나다니. 아, 다 생각나. 아직 기억력은 뻘쩡하니까. 이제 다 끝났어. 하기야 아직도 잠을 자면 꿈을 꾸기는 하지만 악몽을 말이야. 뭐 누구나 악몽을 꿀 수는 있는 거잖아. 제르베즈는 저녁까지 남편 곁에 붙어 있었다. 6시 회진 시간에 의사가 와서 쿠퍼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손은 거의 떨리지 않았고 손가락 끝만 가볍게 흔들렸다. 하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쿠퍼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2번이나 일어나 앉아서 병실 바닥을 쳐다보았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더니 마치 벌레를 벽에 진이기려는 듯 팔을 뻗었다. 왜 그래요? 겁에 질린 제르베즈가 물었다. 쥐야, 쥐들이 나왔어. 쿠퍼가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한동안 조용해지면서 잠이 드는 것 같더니 다시 띄엄띄엄 말을 내뱉으며 몸을 비틀었다. 잭이라, 살갗을 파먹고 있어. 아, 이 더러운 놈들. 조심해, 치마 잘 붙잡으라고. 뒤에 저놈 조심. 이런 빌어먹을.
아예 재주를 부리는군. 키득거리고 있잖아. 저것들이 떼거지로 오네. 깡패 같은 놈들, 불안당 같은 놈들. 쿠퍼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둘렀고 수염난 남자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며 이불을 잡아당겨 말아서는 가슴을 막았다. 결국 조수 하나가 달려왔다. 제르베즈는 믿기 어려운 광경에 얼이 빠져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가니 쿠퍼는 다 나아 있었다. 더 이상 악몽도 꾸지 않고 어린애처럼 팔다리를 꼼짝 않고 10시간 동안 잠을 잤다고 했다. 의사가 이제 집으로 데려가도 좋다고 했다. 퇴원할 때 의사는 늘 얘기하던 주의사항을 다시 일러주면서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술을 마시면 병이 재발할 테고 그때는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게 환자분한테 달렸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얼마나 즐겁고 상냥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에 가서도 생투 안에서처럼 지내야 합니다. 의사는 쿠퍼에게 방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간다고 술집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의사 말이 맞아. 제르베즈가 구트도르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말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쿠퍼가 대답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다. 뭐 알잖아. 가끔씩 아주 조금씩 마시는 것쯤이야. 그렇다고 죽진 않으니까 차라리 소화가 잘 되지. 쿠퍼는 바로 그날 저녁 소화를 시킨다며 작은 잔으로 독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그 첫 주 동안은 나름 분별 있게 행동했다.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 절대 비세트로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다. 결국 첫 번째 잔은 두 번째 잔을 불렀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잔으로 이어졌다. 2주쯤 지나자 다시 평상시 주량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싸구려 독주 반 리터씩 마셨다. 화가 난 제르베즈는 남편을 사정없이 갈겨버리고 싶었다. 요양소에서 멀쩡한 모습을 봤다고 해서 멍청하게도 저 남자와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니 그래, 잠시 좋았던 거고 다 끝나버린 거야. 이번엔 끝이야. 저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죽을지 모른다는데도 겁나지 않은 모양이라니까. 난 이제 신경도 안 쓸 거야.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되든 나도 몰라. 나도 이제 신나게 즐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같은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라고는 눈을 비비고도 찾을 수 없이 점점 더 깊이 진창으로 빠져드는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뺨을 때리면 나나는 이 늙은이가 병원에 그냥 있지 왜 나왔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돈 벌면 술 사올게. 그거 먹고 빨리 죽어버리게. 어느 날 제르베즈도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쿠퍼가 괜히 결혼했다는 말을 꺼낸 것이다. 그렇잖아. 다른 놈들 먹다 버린 찌꺼기가 나한테 온 거야. 그래. 수처녀 같은 낯짝으로 날 꼬시는 바람에 결국 길에서 주워온 거잖아. 개수작하지 마. 어디서 그런 뻔뻔스런 헛소리야. 그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네.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안 그래? 잘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제발 마음 고쳐 먹으라면서 내 발에 매달린 게 누군데. 다시 그때가 오면 난 절대 안 해. 차라리 한쪽 팔을 자르고 말지. 그래, 당신 만날 때 난 처녀가 아니었어. 하지만 아무리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라도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놀고 먹는 남자보다 훨씬 낫지. 그저 술집만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 말이야. 그날 처음으로 쿠폰의 집에서 제대로 치고받는 싸움이 일어났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낡은 우산과 빗자루가 부서져 버렸다. 제르베즈는 다짐을 지켰다. 생활은 더 엉망이 되었다. 일을 빼먹는 날도 더 많아졌고 며칠이고 수다만 떨다가 맥이 빠지면 아예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떨어졌을 때도 바로 몸을 숙여 줍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제르베즈는 정말 지독한 게으름뱅이가 되었다. 일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편한 것만 찾았다. 쓰레기가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비지를 했다.
로리의 내외는 제르베즈의 방 앞을 지나갈 때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면서 더러워 죽겠다고 했다. 로리의 내외는 복도 제일 끝 방에서 그야말로 소리 없이 살고 있었다. 주위에 힘없이 울고 있는 가난을 외면했고 혹시 나갔다가 사람들이 20수만 빌려달라고 할까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래, 아주 착하고 친절한 이웃들이지. 그냥 고양이 소리야.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고 불 좀 빌려달라든가 소금 한 움큼만 물 한 병만 달라고 해보지. 바로 문을 닫고 욕을 퍼부어줄 테니까. 로리의 내외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면 자기들은 남일에 아무 관심 없다고 악을 썼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욕할 일이 생길 때면 그야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빗장을 걸고 열쇠 구멍 사이로 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담요를 걸쳐놓고 늘 금줄에 붙어 선 채로 신나게 먹었다. 무엇보다 절름발이의 몰락이 신이 나서 쓰다듬어 주면 가르랑거리는 고양이처럼 온종일 그 얘기를 떠들었다. 굉장해. 폭삭 망해버렸어. 아주 꼴 좋군. 그들은 제르베즈가 장을 보러 가는 것을 엿보았고 겨우 빵 한 조각을 구해 앞치마 밑에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신나게 비웃었다. 제르베즈가 그나마도 없어서 굶고 지낼 때면 며칠째인지 꼽으면서 지켜보았다. 제르베즈의 집안이 먼지에 절어 있고 더러운 접시들이 그대로 뒹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독한 간암과 게으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꼬락선이 좀 봐. 아예 누더기를 걸쳤네. 농마주의도 안 가져가겠네. 어쩌나 아름다운 금발 여인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나 보군. 옛날엔 파랗게 칠한 멋진 가게 안에서 갈보처럼 엉덩이를 흔들어대더니 말이야. 먹을 것 밝히고 진탕 먹고 놀아대더니 결국 척골이지. 제르베즈는 두 사람이 자기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신발을 벗고 문에 귀를 대보았다. 하지만 담요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언젠가 자기를 저통 큰 년이라고 부르는 것만 알아들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피부가 늘어졌는데도 가슴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제르베즈는 이 부부와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럴 때면 그냥 몇 마디 주고받았다. 안 그러면 또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댈 테니 말이다. 이 비열한 인간들한테서 돌아오는 건 모욕스러운 말뿐이었지만 제르베즈는 뭐라고 대받아치거나 욕을 퍼부어줄 기운도 없었다. 뭐 어때? 편한 게 최고지. 그냥 빈둥거리다가 좋은 게 생기면 그때 움직이면 되지. 그러면 됐어. 한 번은 쿠퍼가 토요일에 서커스를 보러 가자고 했다. 여자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둥근 종이를 뚫고 지나간다는데 그런 걸 보려면 좀 번거로워도 할 수 없지. 보름치 급료 받을 테니 40수는 구할 수 있어. 더구나 나는 공장에 급한 주문이 밀려서 밤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외에는 외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시가 되었는데도 쿠퍼는 나타나지 않았다. 8시가 되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제르베즈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놈의 주정뱅이가 동네 술집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분명해. 보름치 받을 돈을 친구들하고 다 써버리려고. 제르베즈는 이미 면 모자도 빨아두었고 남복이 흉할까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낡고 구멍난 드레스도 손질해 두었다. 9시가 되자 배가 고파 속이 쓰렸다. 제르베즈는 쿠퍼를 찾으러 나갔다. 남편 찾으러 가요? 제르베즈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더니 보시 부인이 물었다. 꼴롱부 영감 가게에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남편이 같이 버찌술을 마셨답디다. 제르베즈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빨리 가서 쿠퍼의 얼굴에 달려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급히 길을 건넜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래서 더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정작 꼴롱부 영감의 술집 앞에 섰을 때 제르베즈는 남편한테 싫은 소리 했다가 괜히 얻어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신중해졌다. 가스등을 밝힌 술집 안은 마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흰 유리창이 햇빛처럼 반짝거렸고
늘어선 색색의 술병 때문에 벽이 알록달록했다. 제르베즈는 바짝 긴장한 상태로 눈을 유리에 바짝 붙이고 안을 살폈다. 유리창 너머 진열된 병들 사이로 제일 안쪽에 쿠퍼가 조그만 함석 테이블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자욱한 파이프 담배 연기 때문에 모두 흐릿하고 부르스름하게 보였다. 남자들이 턱을 앞으로 내밀고 눈이 튀어나올 듯한 얼굴로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르베즈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도대체 남자들은 왜 아내와 집안을 내팽개치고서 저렇게 숨 막히는 굴 속에 틀어박혀 있는 걸까?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제르베즈는 다시 똑바로 섰지만 안으로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외곽 도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쿠퍼는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괜히 눈에 띄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것은 제대로 된 여자가 들어갈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았다. 비에 젖은 나무 밑에 서 있던 제르베즈는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었고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자기가 무슨 병에 들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녀는 2번이나 더 유리에 얼굴을 대고 안을 살폈다. 주정뱅이들은 저 안에서 비도 안 맞고 저렇게 떠들면서 마셔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울컥해졌다. 술집에서 나오는 불빛을 받아 환한 물 웅덩이에서 빗물이 떨어지며 작은 물방울이 튀어올랐다. 그때 술집의 문이 구리 장식이 덜컥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 제르베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걸까?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단숨에 쿠퍼의 테이블까지 갔다. 뭐 어때 안 그래? 남편 찾으러 온 건데. 오늘 저녁 서커스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할 수 없었다. 계속 밖에 서서 물에 젖은 비누 조각처럼 녹아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어라? 우리 집 할멈이잖아. 쿠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장난스레 키득거리느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 여자 아주 웃기네. 안 그래? 아주 웃기잖아. 메보트, 비비아 그리아드, 부하상 수아프라고 불리는 백살레까지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아주 웃기네. 그러면서 왜 웃기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서 있었다. 생각보다 쿠퍼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 뭐해? 나랑 약속했잖아. 빨리 가야 해. 지금 가면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거야. 못 일어나. 들러붙어 버렸거든. 정말이야. 쿠퍼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궁금하면 와서 한번 일으켜봐. 힘껏 내 팔을 당겨보라고. 뭐야? 시시하게. 좀 더 세게. 자, 일어나라. 거봐. 저 짭새 꼴렁부 영감이 나서못으로 날 의자에 박아버렸다니까. 제르베즈가 쿠퍼를 잡아당기던 손을 놓았다. 옆에 있던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는 장난이라며 서로 덥석 껴안으며 왁자지껄 웃었고 마치 나기털을 빗기듯 서로 어깨를 부벼댔다. 쿠퍼는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었다. 바보 같긴. 쿠퍼가 다시 말했다. 와서 여기 앉아봐. 밖에서 철벅거리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그래, 일이 좀 있어서 못 들어갔어. 그렇게 뾰루퉁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잖아. 이봐, 다들 비켜봐. 부인께선 제 무릎에 앉으시면 더 푹신할 겁니다. 메보트가 정중하게 말했다. 제르베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의자를 옮겨 3걸음쯤 떨어져 앉았다. 그리고 남자들이 마시는 것을 쳐다보았다. 잔 안에 든 독주가 황금처럼 반짝였다. 테이블에도 조금 흘러내려서 베크살레는 떠드는 중에도 거기다 손가락을 적셔서는 테이블에 여자 이름을 썼다. 대문자로 율랄리라고 쓴 것이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뼈와 가죽만 남았고 메보트는 코에 붉은 반점이 꼭 파란색 부르고뉴 다알리아 같았다. 네 남자 모두 지저분했고 덥수룩한 수염은 침실용 변기를 닦는 솔처럼 뻣뻣하고 누랬다. 작업복은 누더기 같고 손을 내밀 때 보니 손톱은 꾀재재하게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같이 앉아 있을만 했다.
다들 6시부터 마셔댔지만 이제 막 취기가 돌기 시작한 상태라 아직 몸을 못 가누는 정도는 아니었다. 카운터 앞에 앉아있는 다른 두 남자는 이미 정신없이 취해버려서 술을 마신다는 게 턱 밑으로 술을 따르는 바람에 셔츠가 다 젖어버렸다. 뚱뚱한 꼴롱부 영감은 그 술집 최대 우무기인 그 커다란 팔을 뻗어서 조용히 술을 따랐다. 무척 더웠고 눈부신 가스등 불빛 속에 파이프 담배 연기가 먼지처럼 피어올라서는 점점 짙어지면서 사람들 주위로 둥글게 퍼져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 왁자지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갈라진 목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욕설, 그리고 주먹질하는 소리가 뒤엉켜 꼭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자들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광경이었고 특히 처음이라서 더 심했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뭐가 타고 있는 것처럼 눈이 따가웠다. 방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알코올 냄새 때문에 머리도 지끈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며 불안이 엄습했다. 돌아보니 정류기가 있었다.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드는 기계는 앞마당 안 유리로 덮인 곳에서 지옥 성찬의 전류를 퍼뜨리고 있었다. 밤이라 둥근 옆부분에 커다란 별 모양 등불 하나가 달려있고 중류기의 구리는 더 음침해 보였다. 안쪽 벽에 흡사 꼴이 달린 괴물이 이 세상을 삼켜버리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기괴한 모습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봐, 우리 먹보 여사, 그렇게 인상 쓰지 말라고 쿠포가 말했다. 분위기 망치는 인간들은 다 사유로 꺼지라고. 뭐 마실래? 아무것도 안 마셔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아직 저녁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더 잘됐네. 술 한 모금 마시면 제대로 기운이 나거든. 제르베즈가 계속 망설이자 메보트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달콤한 걸 좋아하죠? 전 취하지 않는 남자를 좋아해요. 제르베즈가 화를 냈다. 그래요. 돈을 받으면 집으로 가져다 주는 걸 좋아한다고요. 약속까지 했을 땐 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 죽상인 거야? 쿠퍼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말했다. 몫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래, 이 멍청한 여자야. 그래놓고 왜 술을 마시는 건 싫은데? 그냥 마셔. 특별히 주는 거니까. 남편을 쳐다보는 제르베즈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마에 검은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좋은 생각이야. 그 돈으로 나도 같이 마셔야죠. 비비아 그리아드가 일어나서 아니스 술 한 잔을 가져왔다. 제르베즈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테이블에 다가갔다. 아니스 술을 한 모금 삼키는 순간 지난 일이 떠올랐다. 옛날 쿠퍼가 자기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던 시절에 저 문 쪽에서 둘이 같이 자두주를 마셨다. 그때는 자두만 먹고 술은 그대로 남겼다. 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 세상에. 알고는 있었지만 도대체 난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걸까? 한번 등을 떠밀었을 뿐인데 어느새 술을 마시고 있다니. 심지어 술이 맛있었다. 조금 매스꺼웠지만 또 조금은 달콤했다. 제르베즈는 홀짝거리면서 베크살레가 뚱뚱한 율랄리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생선 행상을 하는 여잔데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도 내가 술집에 있는 걸 금방 알아챈다니까. 친구들이 귀뜸해주고 숨겨줘 봤자 소용없어. 아주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어제는 말이야, 일하러 안 나갔다고 내 얼굴에다 넙치를 던지는 거야. 야, 그거 정말 웃기는걸. 비비아 그리아드와 메보트는 제르베즈 어깨를 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웃어 젖혔다. 제르베즈도 옆에서 누가 간지를 때처럼 신나게 웃었다. 남자들은 제르베즈에게 욜랄리처럼 하라고 다리미를 들고 와서 술집에 함석 테이블을 대고 쿠퍼의 길을 다려버리라고 했다. 그래요, 다들 고마워요. 제르베즈가 비운 아니스 술잔을 뒤집으며 쿠퍼가 말했다.
잘 마시는데? 어때? 다들 좀 보라고 빼지도 않고 잘 먹지?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베크살레가 물었다. 아니에요. 이젠 됐어요. 대답하면서 제르베즈는 조금 머뭇거렸다. 아니스 술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차라리 좀 독한 것을 마셨더라면 속이 훨씬 편할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뒤쪽에 있는 증류기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가마솥처럼 생긴 게 땜장이 마누라의 뚱뚱한 배 같았고 거기에 구불구불 기다란 코가 붙은 것 같았다. 보고 있노라니 어깨에 전율이 일었다. 욕망이 뒤섞인 공포 같은 것이었다. 그랬다. 그것은 꼭 덩치 큰 매춘부, 마녀의 뱃속에 들어앉은 금속 장기 같았다. 창자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불길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진정 동물이 흘러나오는 셈이 아닌가. 저런 건 지하실에 묻어버려야 한다. 너무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우니까. 그런데도 제르베즈는 자꾸만 저 안에 코를 담그고 냄새를 맡고 싶었고 저 더러운 것을 맛보고 싶었다. 설사 혀를 대고 오렌지 껍질처럼 벗겨지더라도 말이다. 그거 뭐 마시는 거죠? 무슨 꿍꿍이 속인지 제르베즈는 남자들의 잔에 담긴 술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액체의 아름다운 황금빛을 받아 타오를 것만 같았다. 이거? 쿠퍼가 물었다. 콜롬부 영감네 장내 술이야. 이제 바보같이 굴지 마. 맛보게 해줄 테니까. 독주 한 잔이 왔고 제르베즈는 입으로 가져갔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턱이 죄 드는 것 같았다. 쿠퍼가 자기 엉덩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때? 목구멍을 긁어대는 것 같지? 단숨에 들이켜. 한번 마실 때마다 의사 주머니에서 6프랑짜리 은화를 끄집어내는 거야. 두 번째 술잔을 삼키자 더 이상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쿠퍼와 화해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서커스 구경이야. 다음에 가면 되지. 고개사들이 말 타고 재주 부리는 거 뭐 그리 재미있겠어. 술집 안에는 비도 안 오잖아. 쿠퍼의 돈에 술독에 빠져 녹아버린다지만 어쨌든 내 뱃속에도 같이 집어넣는 거니까. 그녀는 쿠퍼의 돈을 투명하고 빛나는 상태로, 그러니까 금을 녹여 만든 아름다운 액체로 자기 뱃속에 넣은 것이다. 아, 다들 꺼져버리라고 해. 살면서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다. 하물며 돈을 다 써버리는 일에 자기도 절반을 맞는다고 생각하니 위안도 됐다. 이렇게 좋은데 뭐 때문에 일어서겠는가. 이제 대포를 쏴도 난 꼼짝도 안 할 거야. 뱃속이 따뜻해지고 실내는 더없이 편안했다. 웃옷이 등에 달라붙고 팔다리가 점점 나른해졌다. 멍한 눈길로 팔꿈치를 테이블에 괴고 있던 제르베즈는 옆자리 손님들이 재미있어서 혼자 키득거렸다. 하나는 육중한 몸짓이고 하나는 난쟁이처럼 작은 두 남자는 이미 잔뜩 취해서 서로 정신없이 껴안고 있었다. 그랬다. 제르베즈는 다 좋았다. 이 목로주점을 보고 웃었고 달덩이 같은 꼭 돼지 기름 주머니처럼 생긴 꼴롱부 영감을 보고 웃었으며 짧은 파이프를 입에 물고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는 손님들을 보고 그리고 술병의 유리를 반짝거리게 하는 가스 등의 커다란 불꽃을 보고 웃었다. 이제 냄새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기분이 좋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서 별로 가쁘지 않는데도 헐떡거리면서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쾌감을 즐겼다. 잠시 후 세 번째 잔을 들이켠 다음에는 숙인 턱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 제르베즈의 눈에는 쿠포와 그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과 이마를 맞대고 가까이 붙어 앉았다. 남자들이 내뱉은 숨결 때문에 볼이 달아올랐다. 남자들의 지저분한 수염을 한 올 한 올 세보려는 듯 쳐다보았다. 이제 모두들 취했다. 이빨 사이로 파이프를 문 메보트는 말없이 근엄한 모습이었다. 비비아 그리아드는 자기가 어떻게 한 병을 한 번에 다 비울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병 바닥이 보이게 거꾸로 들고서 단숨에 마셔 보였다. 부아상 수아프라고 불리는 베크살레는 카운터에 가서 뚜르니케를 가져와서 쿠프와 술 내기를 하고 있었다. 200점,
너 아주 제대로 벌었네. 맨날 큰 것만 나오는군. 투르니케의 깃털 침이 긁히는 소리가 나면서 유리 밑에 빨간색으로 크게 그려진 운명의 여신이 빙빙 돌더니 한가운데 포도주 얼룩처럼 둥그스레한 흔적만 나타났다. 350점이야, 이 얌체 같은 놈. 너 때문에 다 잡쳤어, 제 애길. 빌어먹을. 난 안 해. 제르베즈는 투르니케가 재밌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정신없이 들이켰고 메보트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등 뒤에서는 술 취하게 만드는 기계가 여전히 웅웅거리며 땅 밑으로 개천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저 기계를 멈출 수는 없으리라. 저 안에 든 걸 다 마셔버릴 수는 없으리라. 제르베즈는 절망스러웠다.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짐승한테 달려들듯 저 커다란 중육 위에 달려들어 발로 차고 배를 터뜨려 버리고 싶었다. 사방이 희미해졌다. 기계가 움직이더니 굴이 발을 뻗어 자기를 휘어 감는 것 같았고 자기 몸 안으로 개울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가스등이 이리저리 별처럼 흘러가면서 술집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제르베즈는 완전히 취해버렸다. 베크살레와 사기꾼 꼴롱부 영감이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마구잡이로 바가지나 씌우는 도둑놈 같으니 몽디 숲이 따로 없군. 그러더니 갑자기 이리저리 밀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테이블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꼴롱부 영감이 거침없이 쿠포 일행을 쫓아내버린 것이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사기꾼이라고 욕을 해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찬 바람이 불었다. 제르베즈가 걸음을 옮기는 동안 쿠포는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났고 그러다 또 없어지고는 했다. 제르베즈는 이제 집에 가고 싶었다. 가게들을 더듬어가며 길을 확인했다. 갑자기 깜깜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 푸아소니의 거리 모퉁이까지 와서는 도랑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곳이 세탁장인 줄 안 것이다. 흐르는 물 때문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고 몸이 아팠다. 마침내 집을 찾았다. 관리인 거처의 문 앞을 지나는데 안에 로리의 부부와 푸아송 부부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제르베즈가 엉망이 된 것을 보더니 역겨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어떻게 7층까지 올라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 올라와서 복도로 접어드는데 발걸음 소리를 들은 어린 랄리가 달려나왔다. 아이는 제르베즈에게 매달리려는 듯 웃으며 팔을 벌렸다. 제르베즈 부인,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요. 들어와서 애들 자는 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얼이 빠져버린 듯한 제르베즈의 얼굴을 본 순간 랄리는 떨면서 뒷걸음질 쳤다. 독주 냄새를 풍기는 숨결, 흐리멍텅한 눈, 일그러진 입. 모두 아이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제르베즈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지나갔고 문간에 선 랄리는 어두운 눈길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